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 입문 이것만 꼭 알아야 한다. 오늘 만원의 행복 특강을 진행하게 될 권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굉장히 추우신데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경매 강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다른 분 안 들어보셨어요? 예? 동영상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뭐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일정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강의를 직접 안 들어보셔도 뭐 경매가 돈이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시중에 책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뭐 경매하면 100억 번다, 200억 번다. 그런 책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경매 실상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여기 이제 투자로서의 주식과 부동산, 여러분이 이제 투자의 어떤 수단이 굉장히 많죠. 뭐 부동산 하실 수도 있고, 뭐 주식 하실 수도 있고, 금을 사실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원유를 사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맥스라고 표시해 놨는데 보면은 주식은 사실 뭐 상한선이 없이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주식, 물론 뭐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도 있지만은 뭐 프로테지가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되는 주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봐야 몇 년 사이에 몇 배 오릅니까? 정말 잘 올라봐야 2배 오르죠. 아니 뭐 1년에 뭐 한 10% 오르고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민이라고 표시되는데 이제 하한선을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929년 10월 24일 날 당일입니다. 미국 주식이 하루에 12%가 떨어졌습니다. 이날이 이제 대공황,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 시작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배워보셨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수십 명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대공황 당일날 12% 떨어졌고요. 그날부터 3년간 90%가 떨어졌습니다. 주식이.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1989년 10월 19일.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도 하루에 22.6%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시면은 1997년 12월 때 카드 대란 이때입니다. 이때 12월 한 달 동안 53.8%가 떨어졌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중국 같은 거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 보셨죠? 최근에 뭐 서킷 브레이크 그래서 지금 2016년만 해도 18%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체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요. 국내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은 10% 떨어졌다 그럴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게 8%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일반 주식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상한선이 없고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이렇게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송 같은 데 들어보시면은 주식은 보통 이렇게 말이 하죠. 뭐 떨어지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조정 중이다. 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죠. 또 뭐라 그럽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 때문에 그렇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리 예측해서 지켜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나면 조정 중이다 그러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원송이라고 써놨는데 유명한 어떤 애널리스트하고 증권사 직원하고 원숭이하고 HTS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일 주가는 하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가라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현재 가치인데 여러분이 주식 아시죠? 초 단위로 가격이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기업의 내일의 가치라면은 주가가 초 단위로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지만 이건 정말 자본주의가 낳은 도박입니다.
도박이라서 저는 뭐 제가 부동산 경매를 강의를 하지만은 절대 뭐 주식을 하라 부동산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저는 절대 그 약장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으로 물론 돈을 번 사람도 있죠.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물론 최근에 뭐 알리바바 뭐 마웬 회장이라든지 상장하신 분들이죠. 많이 벌었고, 그 우리 뭐 지금 대권 후보로 이제 뭐 국민의당 나서는 뭐 안철수 이런 분들도 주식으로 이제 많이 벌었지만 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벌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보였죠. 하루에 막 12%가 떨어지고 53.8%가 떨어지고 중국 지금 얼마입니까?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1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흔히 증권가에서는 그런 말 있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갈 때 주식을 살 기회다. 참 안 좋은 말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뛰어봤자 뭐 뭐 2, 3년에 두 배, 세 배라 그래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하루에 이렇게 떨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루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절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뭐 잠실에 뭐가 들어서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하루에 5천만 원 올랐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하루에 5천만 원 떨어졌다 이런 방송은 나온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동산은 아까 주식과 달리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측 가능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개연성이 있는 거죠. 또 뭡니까? 도로망이 확충된다든지 철도가 놓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뭡니까? 우리가 경춘고속도로가 났을 때 춘천의 집값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자꾸 뉴스만 나와도 올라갑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지금 놓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IC 근처의 집값들이 올라가리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한선으로 말하면은 일부 종목 같은 게 주식이 뭐 몇천 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미약품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미국에 뭐 특허 기술 수출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일부 우량한 주식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뭡니까? 제가 어제 MBN 방송 보다 보니까 뭐 무슨 토크 프로인데 주식 뭐 증권 지점장도 돈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 증권사 직원들 돈 잃은 사람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의 용이성으로 볼 때 주식 투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HTS 뭐 집에서 또다다다 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임장 활동을 해서 찾아가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밑에 극한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의 승진도 있고, 집을 사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애인과 약속도 있고. 근데 정말 삶에, 제가 생각에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죠. 태어나는 건 그냥 태어납니다. 여기 제가 뭐 S극한이라고 이상하게 수이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뭡니까?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삶과 죽음이라 그랬죠? 삶은 태어납니다. 죽음에서 보세요. 주식은 가진 사람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있다가 폭락해서 죽습니다. 제가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공황 당일날 20몇 명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책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었어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보세요. 집 있다고 죽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뉴스는 집이 없어서 세입자가 전세금이 올라서 죽는다는 기사는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식은 있는 사람이 죽고 부동산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 이거 물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없는 사람이 세입자들이 힘들어서 죽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에게 절대 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금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명품을 사서 팔 수도 있어요. 삶의 어떤 재테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에서 이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뭡니까? 다 돈 벌었습니다. 대부분 다 돈 벌고 세계적으로 돈 버신 분들도요. 처음에는 뭐 청소부를 했을 수도 있고 햄버거 가게 종업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서 돈을 벌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 업종을 하고 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박미 씨 있죠. 가수 박미. 이분도 뭡니까? 부동산에서 많이 버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뭐 폭등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부동산이 좋다라고 일단 가정하면은 일반 매매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시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경매로 사시는 방법도 있겠죠. 매매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소 가가지고 어떤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님이 갖고 있는 집을 여러분한테 소개해가지고 주겠죠. 방법의 용이성을 보겠습니다. 일반 매매로 사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속된 말 복비만 주면 중개사분들이 뭐 서로 공동 중개를 하든지 해서 편하게 해줍니다. 부동산 경매가 뭐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좀 복잡하죠. 뭐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현지도 가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래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관하는 거는 우리가 매매 주관하는 거는 뭐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죠. 일반 공인중개사가 주관합니다. 이 경매라는 건 뭡니까? 나라에서 주관합니다. 사법부 산하에 법원에서 주관하고요. 그 권리 분석. 우리가 일반 매매를 할 때도 사실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 뭐 방송 같은 데 보셨지만 심지어 그런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휴가 갔을 때 사기꾼이 그 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 사장을 부릅니다. 내 집 팔겠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자기 집에서 부동산 사장을 불러가지고 집을 판다고 할 때 여러분이 중개사라도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집주인 다 압니까? 모르죠. 그다가 뭡니까? 조금 싸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복비 2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뭐 중개사가 할 때는 중개사들이 뭡니까? 손해배상 공제를 들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다라 그러죠. 근데 실제 지지를 별로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뭡니까? 공제는 들어있지만은 막상 사고 터지면요. 재판해가지고 이겨야 그 공제보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수히 물어주시는 분 별로 없고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정말 뭐 공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뭐 시중에 뭐 수수료 받고 또 분석해 주는 분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떡볶이집을 하고 빵집을 해도요. 주인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다 떼먹어버려요. 종업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설사 어떤 뭐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건 정말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리스크를 하는 면에서는 뭐 조금 대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 수수료 보시죠. 부동산 우리가 집 사고 팔 때 어떻습니까? 수수료 주죠. 당연히. 그 부동산 경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가지고 권리 분석 잘 하시고 하시면은 수수료 없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분들 도움 받으면 또 수수료 받죠. 또 세제면을 보겠습니다. 뭐 세제면에서는요. 집을 뭐 부동산을 통해서 사시거나 경매를 통해서 사시거나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같은 비율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거래 가격. 그 밑에 부분부터 볼게요. 명도의 용이성. 우리가 부동산 가서 집을 삽니다. 판 사람이 집 여러분한테 잘 넘겨주죠. 잔금 받았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경매 보세요. 명도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국가에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입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합니다. 근데 쭉 보세요. 이렇게 불리한 게 많은 부동산 경매인데도 왜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뭐 경매를 배우려 하고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물론 예전에는요.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은요. 대학생들도 많이 관심 가져요. 내 집을 아예 경매로 사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젊은이들이죠. 뭐 우리 나이에 이제 부동산을 관심을 가진 거하고 20대 때부터 부동산을 관심을 가진 거는
천양지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경매가 이렇게 분리 돼 있음에도 유일하게 유리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죠. 이 모든 걸 상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번잡하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를 열광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물론 뭐 평균 아파트도 아니죠. 좀 싼 것만 해도 5억입니다. 그래서 10% 싸게 낙찰받아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어떻습니까? 웬만한 직장인 평균 연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아무리 뭐 법정 가야 되고 까다롭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다 해도 5천만 원을 상쇄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매 법정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한 달 내내 뭐 새벽 3시까지 공부해서 한 달 내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5천만 원 생겨보세요. 1년 내내 아침 8시 직장 가고 저녁 뭐 8시 퇴근하고 또 심지어 저녁에 회식에 뭐 매달리지 영업 스트레스 받지 그런 거 따지면 경매가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몫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뭐 여러분 경매를 조금 알아놓으시면은 뭡니까? 공고 보고 경매하는 현장 한번 가면 됩니다. 또 뭡니까? 입찰하는 날 당일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명도 해봐야 한두 번 더 갑니다. 불과 4, 5일, 조금 많이 해봐야 일주일만 여러분이 쓰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하면은 5천만 원짜리 10% 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가 이런 모든 분리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가격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원짜리 연필을 사서 그게 10%만 의미가 없지만은 집은 어떻습니까?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거 세죠? 몇십억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5%, 10%만 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경매가 이제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은 꼭 싸지 않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매에 비해서 되게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는 거는 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매 결과들을 보면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어떤 분인지 아세요? 경매 공부 좀 한 분들, 조금. 아, 나도 경매 공부했으니까 하나 입찰 받아보자. 입찰장 갔습니다. 사람 많아요. 아유, 낙찰은 받고 싶고 막 써질러 버리는 거예요. 경매는 그렇습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집 가까운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을 시켜줍니다. 근데 매매가보다 비싸게 경매를 하시려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해 보세요. 보통 계약하고 잔금하면 한 달 사이죠. 집 편하게 인도받습니다. 잔금 주면은. 경매로 여러분이 낙찰 받아봐야 실제 여러분이 인도받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저도 작년에 하나 받았지만 저는 절차를 좀 빨리 해서 또 운이 좋아서 한 서너 달 만에 이제 내 물건이 됐지만은 꼬이고 이러면 6개월, 7개월도 갑니다. 매매가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경매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가보다 비싸게 살려면은 그냥 부동산 가서 복비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지금 근데 또 실제적으로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지역도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지금 있어요, 이제.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추측. 우리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서울의 아파트들은 90에서 95 감정가에, 빌라들은 한 7, 80, 토지는 6, 70,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말이 있었는데, 제주도는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시 보시면요, 아파트 같은 거 토지라든지 첫 회차에 감정가에 150%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좀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오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땅은 더 넓힐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나마 이국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뭐 여행을 가실 때도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 동해 많이 가죠. 동해 뭐 휴가 때든지 많이 가시고 조금 이국적이려면 제주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물가는 제주도가 비싸요. 사실 비싼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 뭐 5억 이상 사면은 뭐 영주권제 중국인들이 준 이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제주도에는 여러분이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경매 물건 자체가 몇 개 안 나옵니다. 제주도 전체에 불과 10개, 2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매물 자체가, 일반 매물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특이한 지역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절대 매매가보다 비싸게 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국제 금융위기가 왔지만은 미국의 어떤 교수, 딱 뉴욕대 어떤 교수 빼고는 그 국제 금융위기를 예측한 분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한테 판단을 맡긴다는 겁니다. 뭐 제주도라는 게 한국에서 어떤 특이성이 있죠. 가면 뭐 열대나무도 있고 기온도 따뜻하고 섬이고 공기 좋죠. 삼복도로 같은 게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삼복도로 달리면 정말 좋습니다. 렌트가도 쌉니다. 제주도 한 3일 렌트해도 뭐 한 3,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쾌적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의 어떤 뭐 많은 관광이라든지 흡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격이 오를 소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콩. 홍콩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섬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홍콩 여행 갔을 때 여기는 뭐 하도 자원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도 수입해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아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제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뭐 면세점, 그 쇼핑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홍콩을 따지면 제주도가 아직 5배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제주도로 지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한국을 제주도를 빼고 다른 동남아로 향하는 순간에는 제주도는 맛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미래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하나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빼고는 현재 절대 시가보다 비싸게 할 일도 없고요. 제주도도 이제 시가보다 비싸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신중한 선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추세가 제주가 잘 나간다는 거지.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 지금 중국 갔다 왔습니다만은 중국 되면 또 제주도 물가 무지 비쌉니다. 중국에 지금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주에 홍콩 옆인데 그 이제 버스비가 400원이에요. 작년에 갔던 외하의 버스비 200원입니다. 밥은 뭐 1,000원, 2,000원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제주도가 이제 뭐 중국인이 오는데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또 제주도 말고 다른 동남아를 향하는 순간에는 제주도가 또 약간 쇠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 경매 강의를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오신 분 혹시 경매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경매를 또 안 들어보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경매가 뭔지부터 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경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볼 때 이제 경매하고 이제 공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라는 우리가 뭐 공공기관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이제 뭐 세금 연체한 거 했을 때 그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뭐 세금 같은 걸 이제 가져가고, 그러니까 경매 주체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 이제 공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법원 부동산 경매, 이거는 이제 주로 나오는 요인이 우리가
그 아파트 살 때 뭡니까? 주로 담보대출 받죠. 담보대출 받는데 은행에 이제 뭐 담보대출 받는데 이자를 안 낸다. 한 뭐 석 달이든지 여섯 달이든지 안 내면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넣어버립니다. 자기 대출 받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요인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뭐 담보대출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 돈을 연체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팔면 어떻습니까? 집주인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싸게 팔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죠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말로.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게 내용증명 보내죠. 돈 언제까지 갚아라. 그래도 안 갚으면은 법원에다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하면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승소 판결이 나겠죠. 그 판결문이 있으면은 또 경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나오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에 법원에다가 이 집을 좀 팔아가지고 내 돈을 주세요 라고 신청해서 진행되는 게 경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강의는 차례대로 쭉 나가는데 오늘 이제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뭐 본강의 때 다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들 우리가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경매에 이제 입찰하려면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내야 되죠. 얼마 냅니까? 10% 내죠. 10% 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이제 당일 최저 매각 가격. 예를 들어 이 집이 1억에 경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10% 1,000만 원을 법원에다 내야 됩니다. 법원에 내고 물론 내가 쓰는 거는 뭐 1억 쓸 수도 있고 1억 천 쓸 수도 있지만은 10%를 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비드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본인 입찰가의 10%를 냅니다. 근데 뭐 온비드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거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많지가 않고 또 뭐 싸지도 않아요. 싸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 법원 경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저 매각 가격 그날 그렇게 쉽게 말해 최저 매각 가격 말 그대로입니다. 그날 싸는 최저 가격의 10%를 법원에다가 내고 이제 입찰을 참가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단 1원도 모자라면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들 내서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적인 입찰. 제가 말했죠. 매매보다 비싼 입찰을 절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딱 낙찰받고 싶은 욕심에 뭐 1억, 최저 매각가가 3억인데 3억 5천에 했어요. 근데 입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시세가 뭐 3억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날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불 지분 경매라고 참 또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공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계실 때는 보통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거 뒤에 보시면 되네. 등기부등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이제 구라고 된 데 보시면은 이렇게 소유자에서 이제 제가 뒤에 이름은 이제 지웠는데 이렇게 소유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유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공유자 지분 2분의 1 누구누구 지분 2분의 1 누구누구 보통 부부 사이에 요즘 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 공유로 많이 하죠. 옛날에는 주로 남편분 명의로 많이 했을 때 공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면 속된 말로 뭐 내가 몇 프로 갖고 있는지는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이게 꼭 2분의 1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공유로 하는데 뭐 아내를 90% 할 수도 있고 남편을 10% 할 수도 있고 아내를 90% 하면은 지분이 10분의 9 이렇게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유물 지분이라는 건 여기 보세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을 1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이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등기부등본 때문에는 소유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려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뭐 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꼭 등기부등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동산에 한 명을 소유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때문에 소유자로 나타나지만은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혼부부들과 결혼해서 요즘은 남녀의 권리의식이 향상됐죠. 보통 공유로 많이 합니다. 또 뭡니까? 상속을 받으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속을 받으면은 물론 협의를 해서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로 나타나겠지만은 자기 지분대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공유가 되겠죠. 어머니, 뭐 아들, 딸 이렇게 공유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공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소유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집을 2분의, 예를 들어 아파트를 2분의 1 갖고 있다라는 건요. 추상적으로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 짜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상으로 2분의 1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은 여보세요.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가진다.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다 해서 이 아파트 자를 수 없잖아요. 자르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씩 갖고 있다는 거는 공동으로 소유가 하고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으면 아내가 갖고 있는 부분도 팔 수 있어요. 그것만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로. 그래서 뭐 아내와 남편이 그 집을 반씩 갖고 있다라는 거는 반만 쓸 수 없잖아요. 집이라는 건 반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보세요?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예를 반씩 갖고 있다면은 좀 부부 사이도 엄격하게 따지면 집 전체를 뭐 반씩 사용한다는 건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 네가 써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는 관념적,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아니면 부부가 남편 아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여러 명이 갖고 있겠죠. 뭐 어머니, 딸, 아들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공유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집이 아내와 남편이 갖고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뭐 사업을 잘못해서 남편 집에 2분의 1만 경매에 나왔다. 그걸 여러분이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하고 그 아내하고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팔 때도 어떻습니까? 인감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뭐 3를 넣는데도 애먹겠죠.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유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찰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 뭐 일반적으로 집 같은 거는 공유로 사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하고 사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지분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라는 거는 제가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어떤 뭐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오피스텔이 1억, 시세가 한 1억 하는데 5천 나와 있어요. 좋다라고 그냥 입찰해버린 거예요. 공유입니다. 2분의 1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1억짜리 오피스텔을 2분의 1만 낙찰 받으려면 5천에 받으면 안 되죠. 훨씬 더 낮게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시세대로 반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공유물 지분 관련해서 뭐 토지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 사이트들 가끔 보면은 이 지분이라는 게 잘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지분이었죠. 여기 2분의 1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유자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경매 사이트 보면 이게 잘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일반인이 모르는 분이 또 막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등본 어떤 물건을 대해서 입찰하시려면 이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또 2분의 1에 2분의 1. 그러니까 그 경매 목적물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경매 사이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매 사이트도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하시면은 7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떼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입찰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땅이 뭐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 공유물로 있는데 그게 수용당할 수 있다. 이러면 입찰해야 되겠죠. 뭐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나라에서 주니까 반 쳐주니까. 근데 그걸 단 좀 싸게 입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토지가 예를 들어 뭐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한 뭐 5, 60% 선에 낙찰 받더라 그러면 공유물 같으면 더 낮게 낙찰을 받으셔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뭐 보셨겠지만 지분 2분의 1, 1인 단독 소유였다가 지분 2분의 1이 됐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강제 경매 개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분에 대해서만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만 낙찰 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 뭡니까? 팔 때도 같이 인간 가야 되죠. 또 뭡니까? 전세 놓을 때, 뭐 월세 놓을 때 다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 가능하면 공유물 같은 경우는 뭐 낙찰을 안 받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네.